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여러분은 과학 공부를 좋아하시나요? 과학 공부를 재미없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청자 여러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 이연이가 쉽고 재밌게 과학 상식을 배울 수 있는 핫클립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클립이 있는지 지금 소개합니다. 오랜 세월을 버티기에 가장 취약한 문화유산 중 하나가 지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지류 문화유산은 어떻게 복원될까요? 한 땀 한 땀 써내려가는 모습이 엄숙하기까지 합니다. 얼핏 보기에도 꽤나 오래된 듯한 고문서. 그런데 고문서에 적힌 글자 위로 무언가를 덧칠해 나갑니다. 네, 이 경전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이 종이 위에 은 가루로 글씨를 썼는데 은 가루에 악교를 섞어서 글씨를 썼기 때문에 지금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서 악교의 접착력이 약화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존 처리 중에 글씨가 탈락하거나 하는 현상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악교를 보충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로 30.5cm, 가로 11.2cm인 백지은리 수능 엄경은 1365년에 만들어진 불경입니다. 스님들이 수련 과정 중에 필수적으로 배울 만큼 중요한 경전이라고 합니다. 종이 위에 은리로 쓴 능엄경이며 10권 중 마지막 권만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지류 기록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최소한의 보존 복원 처리랍니다. 지금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향후 더 좋은 방법이 나왔을 때 다시 해체하거나 제거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어쨌든 이제 유물이 굉장히 수백 년을 버텨서 미래까지 가려면 저희처럼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그 수명을 연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보존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기술들은 사실 이 유물에 가장 적합한 기술들을 찾아야만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과학적인 조사도 하고 또 다른 방법들도 실험을 해서 적용을 하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보존 보건 기술이 계속 이제 연구되고 실험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면인 것 같습니다. 돼지 분뇨로 퇴비를 만든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이게 돼지 분뇨로 만든 퇴비입니다. 그런데 가축의 분뇨로 비료를 만들면 냄새가 나진 않을지 우려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충분한 발효 과정과 보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피디님 한번 냄새 맡아보시겠어요? 한번 맡아보세요. 예. 냄새가 안 나죠? 전혀 냄새가 안 나네요. 네네. 그렇다면 돼지 분뇨로 어떻게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걸까? 자세한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그때 대형 트럭에 연결된 기다란 배관? 영주 관내에서 수거한 돼지 분뇨고요. 여기서 50% 정도는 퇴비로 이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수거한 돼지 분뇨들이 일제히 향하는 곳이 있다. 바로 지하 저장소인데 돼지 분뇨는 다른 가축에 비해 수분량이 많아 비료로 활용되기가 어려웠다는데 분뇨를 수거해서 지하 저장소에 저장한 후 우리 원통 밀폐용 발효조로 펌핑을 통해서 투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발효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어라? 이건 흡사 모래 같기도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그 정체는 바로 왕겨였는데 왕겨를 분뇨랑 섞어서 원통 발효제에 넣고 발효를 시키는 과정에서 냄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돼지 분뇨의 수분 조절제 역할을 하는 왕겨. 이 왕겨는 분뇨와 만나기 전 잘게 분쇄해주는 작업이 필수라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왕겨는 코팅이 되어 있어서 수분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쇄 작업을 하는 겁니다. 분쇄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수분
흡수가 잘 되고 토양과 TV가 잘 섞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쇄된 왕겨는 돼지 분뇨와 만나 커다란 원통형 발효조에서 발효를 거칠 차례. 이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재료가 있단다. 바로 목초액. 이 목초액은 악취를 제거하는 탈취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화학적인 탈취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친환경적인 탈취제입니다. 또한 발효 공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자의 밀폐형 발효공법. 최근 환경 문제가 산업 전반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 시점. 낮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된단다.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메탄은 제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CO2, 이산화탄소는 전체 평균에서 한 600 정도가 나왔는데 그 정도는 이 처리 시설 내에서는 문제가 없는 정도라고 판단하는 값이 나왔습니다. 또한 축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악취 문제도 해결했다고. 지금 이 시설의 경우에는 밀폐형으로 되어 있어서 악취의 발생에 대한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는 무방류 시스템으로 전혀 폐수가 한 톨도 나가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효조에서 7일간의 속성 발효를 끝낸 분뇨.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포크레인으로 분뇨를 이리저리 옮기는데 바닥에서 공급되는 산소를 통해 수분을 완전히 날아가게 한 뒤 약 15일간의 완전한 부숙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완전한 돼지 분뇨 비료가 탄생한다. 필요한 거는 그대로 다 액비료도 쓰고 불필요한 거는 대기로 다 증발돼요, 수분은. 그래서 100% 자원화하고 무방류 무악취입니다. 불필요한 암모니아, 메탄가스, 이산화탄소는 제로화가 됐어요. 돼지 농장의 축분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오폐수 문제. 하지만 기술자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자원화해 결국 비료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미래를 위한 위성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증가와 함께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느껴지진 않지만 지금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다가 뜨거워지면 해양 생태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온난화가 됨에 따라서 플랑크톤은 대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 예를 들어서 2050년 해양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온실 기체가 증가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고수온이 증가합니다. 2050년 고수온 일수는 365일 중에 약 200에서 300일 정도로 모의되고 있습니다. 바다가 뜨거워지면 해양 생태계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요. 플랑크톤이 감소하고 어류가 폐사하거나 열대화되는 특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랑크톤이 감소하게 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흡수가 감소돼서 지구 온난화에 증폭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해양 수산 산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한 위성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 기관들은 여러 위성 임무에 의한 수십 년의 해양 위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CIPS, 모디스, 비어스 거의 30-40년의 자료를 구축해서 기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큰 우리 해역에서도 지역 특화 자료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해양의 변화를 진단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천리안 위성 자료는 전 세계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용자뿐 아니라 국외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세계 최초 정직에도 해양 위성이기 때문에 그 천리안 1호를 이용한 논문도 많이 출판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시고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네. 위성을 통한 해양 관측이 우리의 삶에 아주 유용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 관측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측과 분석 또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일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위성 자료는 단기적인 현상을 보도록
정확도 향상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호와 2호를 이어서 20년 이상의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3호가 올라간다면 우리 해역에서 수십 년간 위성 자료가 쌓일 것인데요. 모든 산출물에 대해서 에어로졸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해무가 어떻게 수십 년간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 20년 동안 천리안 1호, 2호를 개발해 오면서 관계부처, 연구소, 학계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세계에 뒤처지지 않는 정지궤도 위성 분석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도나 미국 등에서도 해양 위성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선도적인 기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정확한 위성 자료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폭설, 대형 산불과 그로 인한 생태계 교란, 그리고 해수면 상승 문제. 지구는 지금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전 세계는 동시다발적으로 기후위기 후폭풍에 직면해 있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팽배한데요. 그 위기감을 고조시킬 예측이 나왔습니다. 약 30년 동안의 해수면 상승이 과거 100년간의 상승분과 맞먹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난 1세기 동안 해수면은 약 20cm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승되는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970년까지 연간 상승폭이 1.3mm였던 데 반해 최근 10년에는 그 상승폭이 3.7mm로 약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80년간 해수면 상승이 얼마나 더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가장 적게 배출했다는 시나리오에서는 앞으로 28cm에서 55cm까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어서 아주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에는 해수면 상승이 63에서 101cm까지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국은 미국 연안지대 해수면이 2050년까지 평균 10에서 12인치 상승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이는 1920년부터 2020년까지 100년간의 해수면 상승과 맞먹는 수준이며 2100년까지 상승폭이 61cm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탄소 배출량을 억제하지 못하면 세기 말까지 해수면이 110에서 210cm까지 높아질 수 있고 2050년엔 보통 규모의 홍수가 오늘날보다 평균 10배 이상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평균 해발 고도가 1.98m인 남태평양과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들은 해수면이 1m만 상승해도 섬의 가장 높은 부분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하는데요. 남태평양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알래스카에 있는 시시마레프 같은 섬 같은 경우도 사실 해수면 상승으로 섬 자체가 물에 잠기다 보니까 그곳에 살던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결국 이주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 피해는 우리나라도 비껴갈 수 없습니다. 글로벌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해수면 상승이 불러올 영향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30년 서울 육지 면적의 약 3%가 잠길 것으로 예상되고 GDP 46억 9천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해수면 상승은 130만 명의 인구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합니다. 서울에서도 당장 올 여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서울 지하철 똑같아요. 시간당 200mm 내리는 비가 2시간만 내리면 서울 지하철에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 다 죽을 거예요. 제가 단언하지만 해수면 상승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돼요. 뭐 서울 사니까 안전하다? 그런 거 없어요. 서울도 해발고도 15m밖에 안 돼요. 여기 이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융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올라오는 상태에서 홍수가 난다. 비가 많이 내린다. 올라온 물이 만조가 돼갖고 육지로밖에 들어올 데가 없어요. 이 바닷물은.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한 연구소. 반도체 기계설비공사 전문회사인 이 기업은 1990년대 우주항공산업에 일찌감치 뛰어들며 임직원 100여 명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년의 4월, 항공우주 사업이 회사 전체 매출의 1%가 채 되지 않았지만 꾸준히 투자를 이어가며 기술력을 쌓은 결과 나로호에 이어 누리호에서도 연소기 시험 설비와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 설비 등 주요 임무를 맡을 수 있었다. 발사대 추진기관의 역할은 이제 발사체가 잘 발사될 수 있도록 발사체에 고압가스 그리고 연료 그리고 산화제를 충전 및 배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부대적으로 이제 고압가스를 생산한다거나 설비를 보호하는 등 약 11개의 시스템으로 전체 추진기관 시험 설비는 구성되어 있고요. 그 설비들이 모든 것들이 다 제 기능을 해야만 지상에서 이제 발사체가 이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요구하는 유량이나 압력에 따른 추진제의 공급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진기관 시험 설비는 2013년 나로호 발사 이후 구축이 시작됐다. 이곳에서는 총 9종의 시험 설비 중 7종의 시험 설비를 구축하는 데 참여했다. 그 이전까지 고추력 엔진 시험이 가능한 시험 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엔진 개발이 불가능했지만 시험 설비 구축으로 비로소 발사체 엔진 개발은 물론 추진기관 시험이 가능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추진제와 가스류 등을 지상에서 공급하기 위한 구조물인 엄빌리칼 타워와 열 제어, 화재 안전 시스템 개발에도 참여했다. 그 누리호의 1차 발사에서 성공적으로 검증을 했었고 현재 2차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 고압 밸브랑 엄빌리컬은 공통적으로 가스 누설이 발생하게 됐을 때 원치 않는 추진제의 소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추진 제어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발사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밸브의 기밀 성능 검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주 항공 분야에 대한 기업의 남다른 뚝심은 누리호 개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기업에 입사한 이후 18년째 우주 항공 사업 부분을 이끌고 있는 지상현 부장은 이번 누리호 2차 발사에 누구보다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저희가 이번에 1차 발사할 때 발사 실패 원인으로 나왔던 그 헬륨 탱크의 고정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황 재현을 하고 그리고 개선된 형태를 가지고 다시 그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는 시험 평가 업무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차 발사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뭐 제가 판단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개선이 됐던 걸로 시험 결과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고 이제 관련된 연구원들 다 참여를 해서 사실 육안으로 보고 있는데 모두 다 한 마음일 겁니다. 다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이번 일을 잘 되고 해서 이 다음 항공우주 사업, 이 발사체 사업 산업이 점점 더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술원은 지구 시스템 모델을 활용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고수원 발생 현황과 전망, 고수원 발생 기작 연구 자료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과거 상태에 비해서 현재 기후나 미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과정을 프로그램이 보여주고 있고요. 과거 장기간 평균된 해양 기후 상태에 대비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 기온이 높은지 낮은지, 강수량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과거의 자연적인 변동은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 기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인간이 화석 연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지구 기후가
여러 갈래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이 필요한 겁니다. 해수면 상승의 세 번째 원인, 육지에서의 액체 상태의 물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들 물이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하는 영향도 있다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물 자체가 늘어나는 어떤 그런 현상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대개 육지에 그 히말라야나 알프스 산맥에 있는 그런 빙하나 얼음들이 녹게 되면 그게 이제 결국 강을 따라서 바다로 흘러가게 되죠. 해수면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소는 이외에도 많습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지각 변동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지진과 화산 폭발이 생기면 지형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게 되고 해수면에도 변동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화산섬의 경우에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면서 아주 거대한 질량이 좁은 영역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무거운 무게가 이제 멘트를 누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반이 이렇게 침하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이 전지구 평균보다 이렇게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해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바람과 수온, 염분 등 외적인 요인의 변화에 의해 바닷물의 순환이 달라지게 되면 그 바닷물의 순환의 형태에 따라 지역적으로 해수면의 변동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해수면이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우리가 받는 직접적인 피해는 땅이 침수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잃는 거죠.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기후 난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궈온 땅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최종 발사를 앞두고 공개됐습니다. 다누리는 최근 모든 점검을 마치고 다음 달 5일 미국 플로리다 우주군기지로 이송될 예정인데요. 태양풍을 막기 위해 겉부분에는 검은 특수 소재가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다누리에는 달 표면 자원 탐사를 위한 감마선 분광기 등 국내에서 개발한 5개의 과학 탑재체와 미국 나사가 제공한 음영지역 카메라까지 총 6개의 과학 탑재체가 실렸는데요. 다누리는 8월 3일 오전 8시 20분 미국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 12월부터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발사는 8월인데 탐사는 왜 12월부터 시작이냐고요? 사실 지구에서 달까지 직선거리로 가면 3, 4일이면 도착합니다. 하지만 다누리는 마치 리본 형태의 궤도로 이동하는데요. 먼저 태양 방향으로 발사해 태양의 중력으로 궤도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상쇄되는 라그랑주 포인트에 도달합니다. 이후 지구와 달의 중력에 이끌려 지구 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지구를 공전 중인 달과 만나 달 궤도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적은 연료로도 달 궤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12월 31일 목표 궤도에 진입 예정인 다누리는 이후 1년 동안 달 관측과 자기장 측정, 달 극지방의 음영지역 촬영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4개월간의 비행부터 1년여에 걸친 탐사까지 긴 시간 동안 다누리가 무사히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길 기원합니다. 60, 70년대 한국 사회는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첨단 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줄 전문가가 부족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나선 것이 바로 김 박사였다. 자, 여러분, 미래의 과학기술이 더 발달을 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저와 함께 한번 찾아가 볼까요? 특히 그가 일간지에 연재한 서기 2000년 미리 가본 미래의 세계라는 칼럼을 보면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그의 놀라운 식견과 통찰력을 볼 수 있는데 자, 미래 2000년에는 말이죠.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에서 나오는 것처럼 열려라 참깨 하면 알아서 문이 열리는 자동문이 생길 거예요. 말도 안 돼. 차라리 말하는 밥통이 있다 그러면 어떡해. 오! 그것도 나올 수 있어요. 백미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래에는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전자화폐로 계산이 가능하게 될 거예요. 놀랍게도 그가 예상한 상당수의 기술들은 현재 대부분 상용화되어 있다. 김 박사는 깊이 있는 물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무수히 많은 저술 활동에 임하기도 했는데 그가 저술한 저서만 해도 무려 40여 권에 달한다. 또한 그는 방송에도 적극적으로 출연했는데 한 방송사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직접 질문을 받고 답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맡기도 했다. 그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약 20년간 방송을 통해 과학의 재미를 알리고자 노력했고 그의 방송을 본 많은 어린이들이 과학자의 꿈을 키우기도 했다. 김 박사는 이에 멈추지 않고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에도 기여했는데 카카, 앞으로는 컴퓨터의 시대입니다. 컴퓨터를 모른다면 우리는 뒤처지게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 초중고 교과 과정에 컴퓨터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고 이 제안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이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저의 꿈은 우리나라 과학 꿈나무들이 자라서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는 이런 이념하에 퇴직 후에도 전국을 돌며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학 대중화에 기여하며 전 국민의 과학 스승을 자처한 고 김정은 박사. 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국민과학자로 남아있다. 여러분, 핫클립 베스트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핫클립 베스트를 통해서도 과학 상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과학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